이번 패널 토크는요, NFT와 메타버스, 리얼 디지털 세계로의 초대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께서는 자이언트 스텝의 김민석 부사장님, NFT 뱅크의 김민수 대표님, 또 메쉬코리아의 주상식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NFT와 메타버스, 리얼 디지털 세계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좀 패널 분들 모시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크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여사분들 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FT 뱅크의 김민수입니다. NFT 뱅크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NFT 뱅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NFT 컬렉터들이 쓰는 NFT 자산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토스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크립토에서는 크립토 지갑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 지갑을 통해서 NFT를 구매하고 또 이제 판매하는데 그 지갑들이 이제 연동하게 되면은 본인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전부 다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멋진 연사님들과 오늘 저를 함께하고 있는 전 모더레이터를 맡은 IT 물류 유통기업의 메쉬코리아의 주상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멋진 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라는 거 처음 해가지고 그냥 1대1로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제법 하는 편인데 오늘 좀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메타버스 NFT라는 용어가 사실은 나온 지 최초로 사용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늘은 좀 차치하고 특히 올해 2021년에 들어오면서 진짜 광풍과도 같은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의 의미, 또 메타버스 NFT는 무엇인가를 좀 간략히 정의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부사장님.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메타버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정의가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르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우리가 평소 현실에서 늘 하던 일들을 가상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그 방 안에 있어요.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줌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동 협업을 하는데 가상 공간에 만나서 같이 일을 한다든가, 그렇죠?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든가,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던 일들을 가상의 공간의 방에서 현실의 경험을 그대로 옮기서 하는 방들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신기하겠죠. 근데 그 방 옆에는 두 번째 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콘서트라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하고 박수하고 환호하겠지만 이 두 번째 방에서는 가수 스테이지 위로 저희가 올라가 춤을 춘다거나 가수랑 같이 강강수월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패션쇼를 갔는데 패션쇼는 보통 모델이 워킹하는 걸 저희들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쪽 방에 갔더니 제가 모델이 돼서 제가 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은 훨씬 더 가상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가상의 경험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방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두 방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큰 거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는
우리가 평소 오프라인에서 즐기고 있는 현실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실의 의미는, 정원의 의미는 뭐냐면 가상 공간이 가상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경험들이나 현실의 문화, 경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세계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작년에 있었던 컴플렉스 월드 같은 컨퍼런스를 가면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아바타로 가상의 공간에서 막 부스를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가상의 트럭에 손을 딱 대고 트럭에서 푸드 트럭인데요. 핫도그를 주문해요. 가상의 공간에서. 그럼 결제창에 트고 결제를 하면은 실제로 제 집으로 핫도그가 배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제가 핫도그를 주문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만 정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질문하셨던 것이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냐라는 정의에 대해서 자, 이런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가상의 경험과 현실 공간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며 결합되어 있는 그 경험이 디지털로 극한까지 확대된 것, 그것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한번 정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민수 대표님도 좀. 방금 부사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뭐 메타버스보다는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고 했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는 이게 공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점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특이점 얘기 많이 나왔었죠. 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지능의 정도가 인간을 뛰어넘는 그 시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하나의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이런 피지컬한 공간에서 이런 경험들이 어느 순간 더 많은 시간들이 디지털로 좀 더 대체돼서 삶을 시작하는 뭔가의 그런 순간.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펼쳐질 것인가.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 축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이게 이머시브한 이펙트를 위한 뭐 이렇게 그래픽 기술, 뭐 그런 피지컬 엔진 기술, 그 다음에 들어가려는 이제 창구로서의 뭐 VR 머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들이 훨씬 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게임과 분명히 이제 다른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좀 더 이게 다양한 뭔가 문화와 경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기술적 축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웹3라고 말하는 기술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런 메타버스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가치의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렇게 가치를 담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술 인프라가 그 위에 깔리게 될 거고, 그 위에서 이제 거래되는 경제적 재화가 이제 NFT가 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NFT이냐? NFT 뭐 항상 질문 많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표현하는데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서의 대체라는 건 그러면 뭐냐? 가치의 대체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1달러와 1달러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체가 가능하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위치적으로도 다르고 인테리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NF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의 그런 NFT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그리고 왜 이게 가능해졌느냐 보면 결국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여기서 담는다라는 거는 희소성에 대한 우리가 proof of verific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되돌아갔었을 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산하기로 한 만큼 딱 정확히 생산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생산할 수 없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바람에 이제 NFT라는 이제 경제적 재화라는 게 드디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이 경제적 재화는 이 메타버스와 이제 만났을 때만이 이제 의미 있게 거래되고 또 생산되고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좀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그 전문가 두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은 기존의 아마 정의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로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와 NFT 또 NFT가 사실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김미석 부사장님의 표현을 제가 좀 함축하면
총체적인 융합 경험 뭐 이런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메타버스 NFT가 어떤지 좀 정의를 했다면 이거 좀 의미와 연결해서 메타버스 NFT 지금 이렇게나 각종 정부, 뭐 기업, 또 일반 대중에까지 이르기까지 엄청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받는가에 대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초의 전기차가 언제 등장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보통 이런 데서 질문 드리면은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 검색해 보실 분들은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최초의 전기 스쿠터는 언제 발명됐을까요? 의외로 검색해 보면은 흑백 사진 2장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술들이 생각보다 좀 앞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지금 하필 왜 메타버스와 NFT인가라는 거죠.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새로운 시선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화상 전화는 예전부터 이미 나와 있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화상 전화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것들은 늘 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화상 전화로 회의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일을 하면서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원격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상 시스템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회의라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투자 유치라든가 회의라든가 위클리 미팅을 진행하거든요. 수업도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근본적으로는 코로나라는 큰 충격이 오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삶의 대안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들이 이미 그 기저에 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 사회, 기업 모두 다 이 코로나라는 임팩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우연히 모아지던 트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자, 지금 사실 첫 화상회의는 그렇게 뭐 팬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화상회의 좀 어려워하다 보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굉장히 피곤하다. 이상하게 그냥 대면 회의하는 것보다 화상회의 하는 것들은 한 2배 정도 피곤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시죠? 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회의하다 보면 보통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를 쳐다보시고 옆에 이제 발표자분들은 제 옆쪽을 보시잖아요. 저는 이 시선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다. 예, 회의하다 보면 사실 시선을 아래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눈을 감을 수 있는데 디지털 회의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화면을 끄지 않는 이상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 회의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가장 쉽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과상 배경을 바꾸는 것들이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는 얼굴을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어떨까?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가상회의라는 것 하나를 아이템으로 보더라도 가상회의 넘어서 실제 회의에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들, 필요들이 그 기저에 많이 깔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이라는 이런 어떤 트렌드에 맞서서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의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이 기술들이 주로 게임에만 국한돼 있었던 것들이 일종의 족쇄가 해방됐다고 봅니다. 거기 쓰였던 모든 기술들이 교육, 방송, 회의, 기업, 경영, 투자 모든 쪽으로 확대되는 거죠. 쇼핑, 예, 패션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재미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 한 군데에서 코로나니까 패션쇼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큰 백화점을 하나 빌려놓고 백화점에 거리두기 좌석을 몇 군데 배치를 합니다. 실제로 오신 분들이 띄엄띄엄 앉아 계세요. 이런 큰 건물인데요. 거기에 근데 문제가 약간 좀 다른 점이 이 배경이 벽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녹색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송이나 영화 찍을 때 보면은 녹색 배경 방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보시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요. 실제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모델들은 워킹을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녹색 배경의 모델들이 워킹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을 때는 녹색 배경이 전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상 화면들로 꾸려져서 방송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저는 그 패션쇼를 오프라인 가서 볼 것인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볼 것인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명품 쇼라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갸우뚱한 거죠.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그 명품 브랜드의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공간이라든지 시간의 제약을 메타버스라는 컨셉을 통해서 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좋아하는 명품이라는 브랜드도 명품이란 브랜드와 이미지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 음악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모데레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왜 하필 모든 정부, 기업, 개인, 사회가 다 포커스하는가? 이게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으로 다 건드리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그 메타버스 전문 기업에 계시는 만큼 정말 시각적인 표현으로 예, 아주 잘 되게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그 NFT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시기에 엄청 열렬한 지지를 좀 받고 있고 사실 뭐 다양한 이유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NFT, 예. 제가 방금 부사장님 말씀에 너무 빨려 들어가서 듣는 바람에 네, 그 NFT 핫해진 거는 이제 뭐 올해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이제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작품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NFT라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NFT 쪽에 투신을 했었을 때가 2019년도였었어요. 그때 2년 전이었었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NFT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NFT라는 게 굉장히 니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나와서 이제 NFT 쪽에 투신하겠다 했었을 때 다들 만류했었어요. 그게 뭐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 줄 알고 시장도 없는데 뭐 그거 애들끼리 그냥 사고 파는 그런 뭐 아직까지는 별거 아닌 건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겠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제 모두가 NFT를 말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NFT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더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어떤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컸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2017년 때 이제 광풍이 한번 몰아쳤죠. 이 크립토 불마켓이 왔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이제 막 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샀던 이더리움 갖다가 이제 뭘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크립토 키티가 2017년 말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이제 이더리움 갖다가 크립토 키티를 한 번씩 사람들이 사보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당시에는 그 크립토 키티를 샀던 사람 총 수가 1000명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소수의 돈 많은 이더리움을 많이 샀는데 이제 뭐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사보는 정도의 그런 거리였었는데 그 다음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고 잠잠했고 근데 그 잠잠했던 그 시기 동안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웹3의 인프라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을 때 사실상 굉장히 많은 그 언더라이닝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다양한 필러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먼저 터진 것들이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게 먼저 터졌어요. 근데 터지게 된 계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 이유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금을 예치하고 뭐 이자 농사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되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이런 갈망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료시키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디파이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2018년도에는 이게 UX 굉장히 중요하다. 이 UX가 너무 힘들어서 블록체인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역시나 그 사람의 갈망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니즈라는 거는 그 불편함들을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고 아직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디파이로 돈 벌 수 있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힘든 UX, 그 힘든 그 허들들을 다 뛰어넘고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점점 많았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 이제 금융의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훨씬 더 좀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재미로 느끼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디파이를 한 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2017년, 2018년에는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래소, 뭐 빗썸, 뭐 업비트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외부로 이제 돈을 출금해 본 거죠. 출금해 본 다음에 본인의 외부 지갑 갖다가 이제 디파이 토큰을 사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와의 이런 유기적인 뭔가 인터랙션들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파이 또 불장이 썸머가 오기 시작하면서 또 돈을 버신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갖다 또 뭐하지 하면서 그때 제 관심 가진 게 이제 NFT예요. 근데 일단 돈이 있어서 NFT를 사봤는데, 근데 사는 게 디파이를 하는 것보다도 쉬워. 근데 또 이해하기는 더 쉬워.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외부 지갑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어렵지가 않네 하면서 이제 NFT 사는 경험들을 해보고 파는 경험을 해보고 팔아보니 이것도 하나의 금융 자산이 될 수 있겠네. 이게 돈이 벌리네 라는 생각을 또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굉장히 프리머티브한 방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갖게 된 NFT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문화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어서 거래소에서 여차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근데 NFT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은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쓰레기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구매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그냥 묶여버려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이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비싸게 구매한 이 NFT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다 앰바서더가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위에 다양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또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아티스트들 항상 배고프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가 NFT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저와 소통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채널 형성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그 바람에 요즘 그 뭐 일러스트 이렇게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쪽에서 활동하면서 또 부를 축적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의해서 또다시 놀거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좀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랑 또 연결해서 NFT를 또 많이 생각하시니까 결국에는 이게 완전 지금 서부 개척 시대다. NFT라는 거는 결국에는 메타버스랑 이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재화가 될 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IP와 브랜드와 다양한 이런 지적 재산들을 좀 담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데는 뭐 게임 영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이니까 게임 쪽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뭐 IP 그 컨텐츠 강국이잖아요. 이제 뭐 다양한 한류 컨텐츠, IP 이런 것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이클들이 좀 존재했었고, 그 사이클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점점 좀 친숙해졌다. 그 다음에 그 친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내레이티브가 형성되고, 그 내레이티브에 의해서 더 많은 크리에이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컨텐츠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재화로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돼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뭐 기업 차원, 뭐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세한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1,000명의 이제 크립토키티 구매자
중에 제가 한 명이겠네요. 예, 그때 제가 한 20개 정도 했는데 지금 놔뒀으면 예, 그냥 둘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김민석 부사장님 뭐 메타버스나 NFT나 사실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들의 변화들이 계속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이 계속 어떻게 지속 발전되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 19이 오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폭발할 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더 직시적으로 이제 폭발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민석 부사장님께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따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렇게 앞서서 정의랑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메타버스란 용어가 이렇게 회자되기 전에도 사실은 뭐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면 싸이월드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그밖에 여러 게임이랑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했다고 일단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세컨드 라이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컨드 라이프가 190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세컨드 라이프는 PC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세컨드 라이프니까 또 다른 나의 어떤 가상의 삶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가상의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삶을 즐기려고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야 돼요. 제가 학생이면 수업 다 끝나고 집에 들어서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예. 당시만 하더라도 무선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유선 인터넷이 필요하고 PC 기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세컨드 라이프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들 헤어질 때 인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내일 밤 10시에 만나? 우리 내일 밤 9시에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컨드 라이프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예, PC 기반,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도 실제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세컨드 라이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인프라가 쭉 이제 왔죠.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라이프를 비슷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수많은 SNS를 통해 가지고 나를 감추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희는 또 다른 삶을 연기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사용자의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어요. 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남들과 교류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들 좀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사용자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때는 불가능했던 거죠. 자, 원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엇박자를 이끌면서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코비드가 터지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다 결합해 보니까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또 다른 라이프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너무 일찍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통신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5G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도 굉장히 개발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는데 기술과 인프라가 준비가 되고 그 위에서 사용자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다음에 어쩌면 또 SNS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면서 이번에 꽝 터졌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싸이월드라든가 아니면 게임 쪽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게임이 메타버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새롭게 또 메타버스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인정하면서도 반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게임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통은 칼을 들고 나가서 몬스터를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 레벨이 올라갑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채팅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렇죠? 좋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표시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게임상의 공간은 굉장히 퀘스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근데 게임을 하지 않고 얼마 전에 어떤 게임에서 공연을 했죠.
예, 게임을 하지 않고 다 총을 들고 모인 유저들이 총을 내려놓고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예고편이 그 게임 안에서 상영되고 있어요. 총과 칼을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게임 안에서 영화의 예고편을 봅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 예고편은 편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큰 화면으로 유튜브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PC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게임 배경을 다 잘라내고 작은 모니터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영화 예고편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와, 이 경험 너무너무 쿨한데? 근데 결정적으로 나왔죠. 영화 예고편이 딱 끝나자마자 에브라함 감독이 딱 나와서 안녕하세요. 에브라함 감독은 아바타로 게임 캐릭터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브라함 감독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이 즐기셨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면은 있는데요. 게임이 가지고 있던 제약을 깼다. 공연, 채팅, 쇼핑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사용자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말씀 감사하고, 일단은 저도 보면 저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떤 기술이나 인프라적인 측면, 인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단절됐던 측면과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융합되는 관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특정 세대, 특정 구간을 만나서 잠깐 문화 현상화되고 있지 않나. 지금 하나의 뭐 그 기술이다, 뭐 사상이다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현상인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떤 측면으로는 계속 발전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또 분명히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 같은 맥락에서 또 뭐 NFT도 사실은 아까 막 길게 말씀은 해주시긴 했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미 뭐 데포랩스에 아까 말씀하셨던 크립토키티나 뭐 NBA 탑샷, 그리고 사실 이전에 뭐 이런 NFT라는 개념이 2015년 11월 그 개발자 회의에서 데프콘 1이라는 개발자 회의에서 소개된 바도 있고, 네, NFT 캐릭터 판매 플랫폼 크립토펑크가 또 2017년 나오면서 좀 더 이슈가 됐었기도 했고, 근데 그때 지금 NFT와 지금의 대세가 되고 있는 NFT가 분명히 다른 건 아닐 텐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NFT가 대두되고 있는 건 또 아까 어떤 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좀 대두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아울러 제가 약간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이랑 무관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NFT는. 근데 기존의 블록체인의 어떤 시장이나 인식과는 좀 일부 거리를 두고 NFT는 마치 별도의 무언가인 것처럼 다른 결로 좀 움직이는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NFT와 지금의 NFT가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쓰고요.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쓴다라는 거는 2017년도 말에 크립토키티가 나오면서 그때 처음 NFT의 규격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NFT들은 전부 다 그 규격에 맞춰서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규격, 공통 규격이라는 게 만들어진 덕분에 우리가 뭐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후부터 나온 모든 NFT들은 다 같은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를 쓰게 됐고요. 다만 달라진 건 뭐냐면 유저들이 이 기술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새로운 기술들, 이 NFT를 떠받칠 수 있는 다양한 또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웹3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크립토 쪽에서는 웹3라는 용어를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웹3 무엇이냐, 뭐 이것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웹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태틱한 웹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2004년, 2005년 전까지의 인터넷들, 그래서 굉장히 러프한 형태의 원시적인 프로토콜들이 존재했었던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러프한 그런 네트워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은 그냥 단순 컨슈머, 그 정보에 대한 컨슈밍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한다면,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런 새로운 웹 세상은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개발자만이 이런 뭔가 정보를 이 웹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그 교류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정보를 남긴다던가 소통을 하는 좀 더 인터랙티브한 형식으로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웹3는 그러면 무엇이냐? 뭐 아직까지도 이거 똑같아요. 이게 약간 마케팅 용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좀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돌아가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봤을 때 이게 웹3였구나 싶은 거지, 사실 있는 동안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이 시작된다는 느낌에서 이제 웹3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웹3라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상호 운용적인 뭔가 이 훨씬 더 개방된 경제라는 게 하나의 큰 부분들이에요.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웹2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각자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데이터가 사일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넥슨에서 열심히 게임하면 넥슨 서버에 내 모든 그 아이템과 내 관련 그 디지털 풋프린트는 다 거기 저장되고요. 페이스북은 내가 페이스북에서 하는 동안에 남겼던 글들은 다 거기 저장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일로, 데이터에 대한 사일로가 좀 존재하게 되는데, 반면에 웹3에서는 이제 공통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공통 데이터베이스 위에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리드 앤 라이트를 동시에 진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것들이 다 남게 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데이터만 접근을 한다면 이 개인이 왔다 갔다 저기서 자산 구매하고 판매하고 했던 모든 트레이스를 전부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개인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라는 게 어느 한 사일로된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가 그 지갑을 통해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서 돈을 빼보고, 그래서 외부 지갑을 이제 지갑에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웹3에서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부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씬에서는 에어드랍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인데요. 에어드랍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돈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뿌려주는 입장에서는 왜 뿌리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판관비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NFT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사람들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까? 과거에는 웹 2.0에서는 우리가 이메일 주소도 받고 이런 관련 정보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컨택트 포인트를 그걸로 리타겟팅을 하죠.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 새로운 피처 나와서 한번 써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메일이라는 게 이메일로 이메일 같은 싱글 사인온이 없고요. 다 지갑으로 해요. 지갑은 전부 다 익명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리치아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산을 얘네한테 뿌려주자. 뿌려주면 관심 갖겠지. 그리고 그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플랫폼에 하나의 조금의 스테이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스킨 인 더 게임이 시작되고, 스킨 인 더 게임이 시작하면 기왕이면은 훨씬 더 엠바사더가 돼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자랑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게 이 씬에서는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럼 그 에어드랍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불특정 지갑들 중에서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면 좋을 만한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사실 ENS라는 게 굉장히 핫했었어요. 지지난주. 각자 개인한테 거의 1,000만 원을 뿌려줬어요. 1,000만 원을.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그 ENS를 쓰신 분들은 한 1,5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았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와, 나한테 이런 돈을 왜 줄까? 근데 과거에는 이런 에어드랍을 받을 일도 없었을 뿐더러 받을 이유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었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껴요. 몇 번의 에어드랍을 받아보면 와, 이게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이 프로토콜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기록이 남아서 나에게는 언제가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웹3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NFT에 대해서도 이제 NFT도 마찬가지로 NFT에 대한 에어드랍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펑크를 가졌던 사람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파티. 최근에 NFT NYC라는 엄청나게 큰 그 NFT 관련 행사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특정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애프터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트를 다 같이 빌려서 그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데, 그 요트에 타려면 BAYC라는 그 NFT가 있어야만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NFT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문화를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데 이게 특히나 이제 웹3라는 환경이랑 같이 결부되면서 이게 단순히 내가 이쁘게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일종의 레주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그 요소들이 좀 더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터랙션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훨씬 더 이 관심도와 이런 뭔가 어답션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사항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개념 자체나 기술적 기반은 거의 같은 건데 그 사이 그 몇 년의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웹3의 기본적인 철학인 분산화에 대한 측면이 더 실체적으로 좀 와 닿은 것 같고 그게 일반 기조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현상에까지 좀 파고들어서 이제 당연한 수용 가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들을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일부의 분들이 매니아 분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좀 활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펼쳐지면서 부산화의 가치라는 것들이 좀 많이 수용이 됐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아직도 질문이 꽤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이제 촉박한 것 같아요. 네, 그 두 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NFT와 메타버스의 어떤 주요한 사례 혹은 레퍼런스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게 메타버스고 어떤 게 NFT야라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그게 그거였구나. 좀 간략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뭐 짧게. 네, 그 아까 제가 드렸던 패션쇼 2021년 스프링 쪽 그 패션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도 공개가 돼 있고요. 쉬운 사례로는 최근에 했던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로블록스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열심히 아주 했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숨고 뛰어가고 숨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좀 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연을 볼 수도 있고 공연을 보는데 구름 위에서 막 봐요.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막 그 유명한 가수가 하고 있는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막 제가 날아가서 옆에서 막 보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하거든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러블록스의 오징어 게임 그리고 특정 가수의 그 포트나이트에서 했던 공연 이런 실황들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저는 그 엑스 인피니티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이제 200만을 넘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리니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 이제 될 거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고요. 엑스 인피니티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된 거는 코로나 덕분이었었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 나라들에서 이걸로 돈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필리핀,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엑시 플레이를 하려면 3마리의 그 엑시를 사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 수십 배 비싸졌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수가 없네.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도 이 엑시는 브리딩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일찍 들어간 유저들은 엑스가 많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브리딩을 해요. 브리딩해서 브리딩 농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농장을 만든 걸로 이제 렌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렌트하우스, 스칼라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장학재단이라고 이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으로서 그 엑스를 받고 들어와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SLP라는 토큰을 받으면 그거를 빌려준 사람 3,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한 사람 7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지면서 이 사람들 스칼러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은 열심히 해갖고 SLP 열심히 얻어서 나중에는 독립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졸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엑스를 직접 사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팀을 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인데 또 재밌게도 나중에 스카우팅 매니저가 또 돼요. 그래서 자기가 또 렌트를 해준 사람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NFT라는 하나의 매개로 시작된 게 이제 하나의 조직처럼,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져요. 실제 YGG라는 기업은 이것만으로 1년에 500억을 벌고요. 이거 빌려줘서 받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그들이 발행한 일종의 채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열심히 스카우터들이 돈을 벌 거고 그 커미션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와서 일종의 채권 같은 걸 발행해요. 그렇게 발행한 YG 토큰이 지금 6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일종의 뭐 소장농일 수도 있죠. 실제 게임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른 엔티티들은 이 매니저로서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이런 사업들을 또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NFT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조직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또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경제적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레퍼런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게임과 파이낸스가 같이 융합되면서 게임파이라는 장르로서 많이 발전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NFT에서도 가장 또 핫한 플레이 투 언의 개념을 또 아주 잘 펼쳐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되게 확장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보면 그때 그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랑 했던 저희 예전 제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17년 있었는데요. 또 자이언트 스텝이랑 같이 협업했던 그 저희 이제 뭐 저희 표현으로는 메타버스 걸그룹이라고 하는 에스파의 각종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시각적인 뮤직비디오를 떠나서 그들의 어떤 스토리텔링, 아바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준하는 개념일 것 같고, 뭐 상징적으로 보면 NFT의 그 비프리의 그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때 하나로 한 770억 정도에 판매됐던 어떻게 보면 되게 레코딩적인 수치긴 하지만 사실 그 NFT 시작과 같은 그런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던 그런 개념이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레퍼런스나 예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가 게임을 포함한 현재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부 기관 기업의 약간 홍보, PR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은 또 그들의 이제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정치 공학적인 좀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는데 오늘 그걸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지 그거를 좀 간략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하셨던 질문으로 한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시간이 지금 9분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1분으로 한번 줄여서 사실 상상력을 깨는 게 선입견을 깨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선생님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의 교육 내용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버추얼 휴먼으로 계속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미 30년 전에 작고했던 굉장히 유명한 가수, 젊을 때 어떤 사진들을 묘사해서 디지털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면 그 가수를 우리가 복원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영화에 예를 들면 등장시켰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NFT랑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디지털 재화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싶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IP에 대한 저작권을 n분의 1로 해서 NFT로 발급한다 그러면 저는 적은 돈으로도 그 해당 제가 좋아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일정 지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제작과 경험과 경제까지 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1분 지킨다 그랬는데 1분 30초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실게. 예. 네, 다시 웹 3.0으로 돌아가면 웹 1.0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던 인터넷이었는데 웹 2.0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플레이어들, 그 몇 명의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웹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메타버스와 웹3는 다시 한번 이제 개방적인
오픈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더 다양성이 여기 많이 좀 공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엔티티가 그 모든 네트워크를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정책이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이 그 NFT도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나 기능을 좀 넘어서 사실 지금 재테크나 가상자산의 축적, 거래 이런 걸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NFT 향후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답변이 사실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또 질문으로 풀어보는 내용일 텐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벌써 한 20년 전부터 나온 개념으로 DT라고 많이 불렸고 요즘 DX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다양한 방법이랑 시도를 통해서 많이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좀 답보된 상태라고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꼭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런 촉발된 환경이랑 더불어서 이런 답보 상태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0과 1로 점철됐던 디지트라는 것들이 이제 정말 메타버스랑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걸 만나면서 진짜 디지털로의 어떤 전환과 변화를 좀 가져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이런 메타버스 NFT가 사실 진짜 디지털, 리얼 디지털로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사실 몇십 년 전에 GE에서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으로 시작해서 뭐 거대한 항공기 엔진을 가상으로 옮겨서 좀 관리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자체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도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레가시가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관점에서 보면은 레가시가 좀 없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전환이 좀 상대적으로 용이한 어떤 산업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조금 약간 무시하거나 잘 안 봤던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방송, 교육, 회의, 라이프 이쪽에서 좀 더 활성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DX도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부터 먼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이 원본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민수 대표님처럼 블록체인하고 NFT가 굉장히 큰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의 가치를 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도. 네, 저는 뭐 DX도 관심 많은데요. 저는 오픈 이코노미 그다음에 훨씬 더 자유로워진 이런 뭔가 금융적 그 시스템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 소프트웨어, 그래서 오픈 소스 이런 운동이 일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 시대가 발전을 해왔거든요. 오픈 소스 덕분에. 왜냐하면 남들이 만든 거에 치핀해서 그 위에 계속해서 빌딩 블락을 쌓아가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쉽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얹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금융은 그렇지가 못했었어요. 금융은 어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뭔가 각각이 사일로된 시스템들에서 각자가 인하우스에서 만들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남들이 뭐 오픈소스 만들어 놓은 거 뭐 국민은행에 있는 개발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냐?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 가져다 썼는데 나중에 패치했는데 갑자기 백도어가 심어져서 돈이 딴 데로 흘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든 금융 시스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분히 인하우스에서 사일로되게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역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의 한번 배포하면 다시는 평생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는 게 명확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그걸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머니 레고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레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얼마든지 그것도 우리가 오픈 소스처럼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다 써서 더 빠르게 더 다양한 금융적 이런 뭔가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쪽 금융의 발전, 특히나 오픈 금융의 발전이 굉장히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사실은 리얼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치가 조금 이제 분명히 좀 변화의 측면으로 좀 보일 것 같아요. 결국 메타버스와 NFT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보면 메타버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데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각각의 멀티버스들이 융합돼서 어느 정도 빅블러가 되면 사실 그게 이제 메타버스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 이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일이 되고 구현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뭔가의 어떤 태스크로만 좀 봤다고 하면, 이제부터의 리얼 디지털은 우리가 향유하고 즐길 수 있고 우리 일상에 사실은 넘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NFT와 메타버스가 사실 유기체처럼 하나의 이제 개체로 봐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좀 나눴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그 위에 올려진 무수한 서비스들의 어떤 관계처럼,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실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너무 시각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각자 하고 계신 일과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각화, 특히 요즘 뭐 버추얼 휴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SM 엔터테인먼트하고도 특정 가수에 대해서 저희가 버추얼 셀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가수건, 사람이건, 자동차건, 명품 물건이건,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건,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큰 컨퍼런스장이건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디지털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n분의 1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정 유명한 버추얼 셀럽 가수의 지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것들을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들은 경제 시스템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 기회를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우리가 과거에는 자산이라고 느끼지 못했었던 이 말랑말랑한 것들이 이제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말랑말랑했던 것들을 경제적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의 지위로 좀 승격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왔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뭔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치가 정확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저에게는 메타버스의 첫 투자은행이 되겠다라는 좀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NFT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투자라는 게 과거처럼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소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문화와 이제 소셜적인 측면들을 좀 융합한 그런 시스템들로 앞으로 좀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멋진 연사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포함한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오늘 모더레이터로 처음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이전의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17년 정도 테크 리더로 좀 일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경험들과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다른 쪽, 지금 있는 뭐 IT 기반 종합 물류 회사인 메시코리아에서 브록이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런 기술들과 함께 해서 좀 더 당연한 연결성을 넘어서 일상의 어떤 라이브 테크로 좀 전환시키고 우리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좀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민석 부사장님, 김민수 대표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뭐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좀 보신다면 변화의 객체보다는 혁신의 주체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부사장님, 김민수 대표님, 주상식 이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